이토 히로부미는 영웅이었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손끝으로 칠판에 걸린 두 남자의 사진을 각각 가리켰죠. 왼쪽은 근엄한 표정의 이토 히로부미, 오른쪽은 수갑을 찬 안중근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볼 때마다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역사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자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인물을 암살한 행위는 그 어떤 미화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48세로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20년간 역사를 가르쳐왔죠. 제 수업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와 논리적인 설명이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특히 근대사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죠.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초대 내각 총리 대신 추미론 의장, 교육제도 확립, 헌법 제정, 일본을 봉건국가에서 근대 강국으로 이끈 핵심 인물입니다. 저는 이토의 업적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었어요. 그를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위인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한 조선인의 총에 살해됐어요. 그 조선인이 바로 안중근입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추자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것을 느꼈죠. 한국에서는 이 인물을 의사라 부르며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테러 행위였어요. 영웅을 암살한 범죄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역사 왜곡,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입니다. 교실 뒤쪽에서 조심스러운 손짓이 보였습니다. 타나카라는 남학생이었죠.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썼다고 하던데요. 그냥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정치적 신념이 있었다고. 순간 제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나카군, 좋은 질문입니다. 동양평화론이라. 그건 사형을 앞둔 범죄자의 변명에 불과해요. 정치적 테러도 여전히 테러죠. 오사마 빈 라덴도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를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교실에 웃음이 흘렀어요. 타나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죠. 이런 질문은 늘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온갖 잘못된 정보를 접하곤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열었죠. 습관처럼 한국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안중근 의거 기념일 관련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나왔군. 인상을 찌푸렸어요. 기사 속 사진은 안중근 기념관 앞에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암살자에게 꽃을 바치고 있었어요. SNS 앱을 열어 몇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미래를 왜곡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한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20년간 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절대로. 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뒤흔들 진실이 곧 제 앞에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김포공항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정의 동맹이라는 우익단체의 일원으로 한국의 역사 왜곡 실태 조사라는 미션을 맡아 서울에 왔죠. 마치 적진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토 선생님, 이쪽이에요. 단체 회원 5명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젖었어요. 처음 방문한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쿄와 비슷한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오늘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인솔자 야마모토의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안중근 기념관이라니, 그곳을 직접 볼 기회가 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위한 기념관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야마모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직접 보고 증거를 수집해야죠. 저희는 점심을 먹은 후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향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기념관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테러리스트를 위해 돈을 쓰다니. 전시실에 들어서자 안중근의 일대기가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하얼빈 의거, 재판 과정, 그리고 옥중 생활까지 모든 전시가 그를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저는 전시물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가이드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주권을 빼앗은 침략자로. 가이드의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너무 황당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더 듣지 않고 다른 전시물로 발걸음을 옮겼죠. 마지막 전시실에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안중근의 친필 글귀였어요. 동양평화론이라는 제목 아래 그의 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용을 훑어보았지만 그냥 범죄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출구 앞에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일본인 관람객도 몇몇 보였고 친절하게 일본어 방명록도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붓펜을 들어 일본어로 강렬한 한 문장을 남겼어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방명록을 덮고 휴대폰으로 제가 쓴 내용을 몰래 사진 찍었습니다.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증거로 쓰려고요. 이것도 제 방식의 항의였죠. 기념관을 나서는 순간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어요. 저는 그것을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도 되는 걸까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즉시 블로그에 방문기를 올렸어요. 테러리스트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요. 블로그 글이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도 일본인 교사의 안중근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죠. 켄지, 너 요즘 인터넷에서 꽤 유명해졌더라. 동료 교사 나카무라의 놀리는 듯한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역사는 왜곡되어선 안 되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습니다. 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너랑 얘기할 게 있어서. 물론이죠. 토요일에 갈게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큰일은 아니야. 그냥 내게 보여줄 게 있어. 주말에 어머니 댁을 찾았어요. 2년 전부터 폐암으로 투병 중이셨지만 최근에는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하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한 달 전에 뵈었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걱정 마. 오늘은 좋은 날이야.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차 한잔 할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어머니는 문득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켄지, 최근 내 활동에 대해 들었다. 한국에 다녀왔다면서. 저는 의아했지만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역사 왜곡 실태를 조사하러 갔었어요. 블로그에도 썼죠. 어머니는 차를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역사, 참 복잡한 것 같구나. 내 증조 할머니 미야코에 대해 얘기한 적 있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사에 대해 어머니는 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분에 대해 거의 모르죠. 왜 갑자기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따라와봐. 어머니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래된 다락방 문을 여시더니 먼지 쌓인 공간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에는 미야코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 증조 할머니의 유품이야. 내가 평생 간직해왔지. 어머니는 힘겹게 상자를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왜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없대. 한 달, 어쩌면 몇 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이 상자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거야. 한 달 후, 어머니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상자, 열어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보지 않았다고요. 꼭 봐야 해, 켄지. 약속해.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낡은 일기장, 젊은 여성의 흑백 사진, 그리고 몇 장의 문서가 보였어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들여다보니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글씨가 빼곡했어요. 한글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본어 부분은 읽을 수 있었죠. 첫 페이지에는 윤미자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윤미자라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윤미자? 이게 누구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일본어로 미야코 1908년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뭔가가 더 적혀 있었죠. 저는 다시 일기장을 넘겨보았어요. 중간중간 읽을 수 있는 일본어 부분을 통해 조금씩 내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1909년 10월 27일 하얼빈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토 공작이 조선인 청년의 총에 맞아 사망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중근 사건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미야코, 아니, 윤미자라는 이 여성은 그 사건을 목격했던 걸까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1910년 1월 12일 오늘 통역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되었다. 안중근이란 사람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두렵지만 이것이 내 의무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통역, 재판, 제 증조 할머니가 안중근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말인가요? 믿기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10년 1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안중근을 만났다. 그는 내 생각과 달랐다. 수갑을 찬 채로도 위험이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다. 단순한 살인범으로 보이지 않았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증조 할머니가 안중근을 직접 만났다니. 그것도 재판에서 통역으로.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 사실을 평생 숨기셨을까요? 다른 문서들을 살펴보니 윤미자, 즉 미야코의 신분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1889년 서울 출생, 1907년 일본으로 이주, 일본어 마이너스 한국어 통역사 자격증,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제 증조 할머니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가족의 역사, 제 정체성에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죠. 내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빠르게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모든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1910년 2월 1일 오늘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생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동양 3국이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나는 통역을 하면서도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 단순한 테러였을까?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던 내용,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해온 사실들과 정면으로 충돌했죠. 1910년 2월 14일 재판장에서 안중근은 나는 이토 히로부미 개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립과 평화를 빼앗은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에 반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명확했다. 나는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다. 다음 페이지에는 안중근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던 그 사진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제 감정은 이상하게 달랐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늘 안중근이 처형되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다고 한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였다고. 내 마음은 무겁다.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봤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아래에는 일본어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사토 미야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윤미자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중근의 진실도. 저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조선인 증조 할머니, 안중근의 재판,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인물에 대한 증조 할머니의 존경.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기를 읽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왜 이제서야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역사교사로서, 일본인으로서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길 바라셨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전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증조 할머니의 일기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죠.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읽기로 했어요. 1910년 1월 21일 오늘 안중근은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사사로운 원한으로 이토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주권을 빼앗고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장본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확신이 가득했다. 마치 역사의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일본어와 한글이 섞인 문장들을 해독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증조 할머니의 눈에는 그랬죠. 1910년 1월 25일 안중근이 쓴 글을 번역하고 있다. 동양평화론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는 조선, 일본, 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자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일본을 증오하지 않는다. 단지 일본의 침략 정책을 반대할 뿐이다. 저는 책장에서 역사책을 꺼내 안중근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았어요. 교과서에는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조선인 테러리스트다. 그게 전부였죠. 일기장으로 돌아가 계속 읽었습니다. 1910년 1월 30일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국제법을 인용했다. 그는 일본의 조선 침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로 된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다.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지식인이다. 일본인 방청객들조차 그의 논리에 감명받은 듯 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동안 멈추었어요. 안중근이 국제법을 인용했다고, 그가 여러 언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고, 이런 내용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910년 2월 7일 오늘 안중근은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그 피로 태극기를 그렸다고 한다. 나는 통역하면서 목이 메었다. 그의 신념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다. 손가락을 자르다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결연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안중근이 쓴 글의 일부가 옮겨 적혀 있었어요. 증조 할머니가 통역하며 번역한 듯 했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조선의 자주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세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안중근의 생각이었습니까? 동양 삼국의 평화로운 공존. 이건 테러리스트의 사고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주의적인 평화활동가에 가까웠죠. 1910년 2월 10일 안중근의 글을 계속 번역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놀랍게도 그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동양 삼국이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토를 살해한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이토의 침략 정책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한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었죠.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의 선고가 내려졌다. 사형. 그는 평온해 보였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의 죽음은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통역하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일기 속의 증조 할머니는 분명 안중근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감정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죠.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증조 할머니의 글씨체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1910년 3월 26일 오늘 안중근이 처형되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계속 글을 썼다고 한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 뼈를 고국에 묻어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진정한 의인이었음을 안다. 역사는 언젠가 그를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 풍경이 어제와 같아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죠. 48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토 켄지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누구지? 거울 속 제 얼굴에 묻고 싶었습니다. 일본인 역사교사 사토 켄지 아니면 조선인 윤미자의 증손자. 이 두 정체성은 제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마치 지금 제 마음처럼요. 20년 동안 내가 가르쳐온 역사가 반쪽짜리였다고. 창문 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제가 사랑하는 일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풍경마저 다르게 보였습니다. 책장으로 다가가 제가 쓴 역사 참고서를 꺼냈어요. 근대 일본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보조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죠. 안중근에 대한 부분을 펼쳤어요. 안중근 1879-1910 비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조선인 테러리스트. 국수주의적 사상에 빠져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반발하였다. 단 두 줄이었어요. 그의 사상, 철학, 동양평화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제가 가르쳐왔던 안중근은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 저는 책을 내려놓고 다시 증조 할머니의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중근의 사진이 붙어있는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타나카, 스즈키, 요시다. 열심히 필기하며 제 말을 신뢰하던 학생들의 모습. 저는 그들에게 진실의 일부만 가르쳐왔던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쳤을 뿐입니다. 교과서와 참고 자료에 있는 내용만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변명이 될까요? 밤은 깊어갔고 저는 계속해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일기장과 제가 가르쳐온 역사 사이의 간극은 너무 컸어요. 둘 중 하나만 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조 할머니의 기록이 진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안중근, 동양평화론, 하얼빈 의거. 일본어 검색 결과는 여전히 테러리스트, 암살자라는 단어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영어 검색 결과는 달랐습니다. 동양평화의 비전, 조선의 독립운동가, 일제저항의 상징. 같은 인물을 두고 이렇게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에서 교환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안중근과 증조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점심시간, 나카무라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켄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라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래, 힘들겠구나. 그러고 보니 내 블로그 글 때문에 인터넷에서 논쟁이 대단하더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반박하던데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역사 문제는 항상 민감하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해. 그날 수업에서 저는 평소와 달리 안중근 이야기를 빼고 다른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의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일본 역사학계의 기록과 한국 측 자료, 그리고 제3국의 시각까지 모든 것을 비교해보기로 했죠. 노트북을 열고 한국 웹사이트들을 방문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안중근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안중근은 실제로 동양평화론이라는 논문을 썼고 그 내용은 증조 할머니의 일기와 일치했어요. 그는 동양 삼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했고 일본의 근대화를 인정하면서도 침략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테러리스트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밤이 깊어가도 저는 계속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역사학자 오카모토의 책을 펼쳤어요. 그의 책에서도 안중근은 여전히 테러리스트였지만 작은 각주에 눈길이 갔습니다.
안중근은 재판에서 동양평화론을 주장했으나 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적어도 동양평화론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을 덮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은 역사의 한 면만이었던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사토 켄지가 아니었어요. 조선인 윤미자의 피를 이어받은 새로운 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가를 내기로 했어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아해하셨지만 어머니의 상중이라는 핑계로 일주일 휴가를 허락받았죠. 그리고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다시 안중근 기념관을 봐야 해.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단체가 아닌 그저 진실을 찾아가는 한 개인으로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몇 개월 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조선인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울행 버스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친근함이 느껴졌죠. 이게 피의 연결성일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에 왔을 때와 같은 장소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구매하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서툴렀지만 그 작은 시도가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안중근의 생애가 연대기 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교육과정, 의병활동, 그리고 하얼빈 의거, 모든 것이 증조 할머니의 일기와 일치했어요. 동양평화론 섹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안중근의 친필 원고 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말하는 여성 큐레이터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이 동양평화론이 정말 안중근이 쓴 건가요? 저는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큐레이터는 친절하게 일본어로 대답해 주었어요. 네, 그가 감옥에서 쓴 원고입니다. 아쉽게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의 처형으로 중단되었죠. 내용이 정말 동양 삼국의 평화를 주장한 건가요? 큐레이터는 잠시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의 비전은 일본, 한국, 중국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번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일본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라 침략 정책에 반대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증조 할머니의 일기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이 재판 기록들이 정확한가요? 안중근이 정말 이런 말을 했나요? 네, 공식 재판 기록에 남아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의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진실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제가 20년간 믿고 가르쳐온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깨달았죠. 기념관을 나오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비통함, 혼란,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였어요.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향한 갈증을 느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적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발견,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2주 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양심과 대화를 나누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3회 한일 역사포럼 초청장이었어요.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리는 학술 행사였죠. 제가 몇 달 전 안중근 기념관에 관한 블로그 글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자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쟁적인 역사인식 안중근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세션에 패널로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에는 기꺼이 수락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예전의 제 주장을 반복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말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포럼 당일 국제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청중까지 약 300명이 모인 자리였죠.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은 사토 켄지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사토 선생님은 도쿄 고등학교 역사 교사이며 최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관한 글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에 올랐어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았지만 갑자기 그것을 접었습니다. 진심을 말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토 켄지입니다. 마이크 앞에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주시했죠. 저는 20년 동안 일본 학생들에게 안중근을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가르쳐왔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한국의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해 그곳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글을 썼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최근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 사토 미야코는 본래 윤미자라는 이름의 조선인이었고 1910년 안중근의 재판에서 통역으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일기를 남겼어요. 그 안에는 안중근의 재판 과정과 그의 사상, 특히 동양 평화론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조 할머니의 일기 사본을 들어보였어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양의 평화와 협력을 꿈꾸었던 사상가였어요.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침략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죠.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된 역사를 믿고 또 가르쳐왔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더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한국 기자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가와 교육자는 모든 관점에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와 달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서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연단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학자들은 감사하다고 했고 일본 동료들 중 일부는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말했죠.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쿄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포럼 발표 다음 날 제 인터뷰 내용이 한국과 일본 신문에 크게 실렸어요. 한국 신문들은 일본 교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본 보수 언론들은 역사교사의 국가 배신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죠. 아침 일찍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토 선생, 대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이 펼쳐져 있었죠. 모두 제 발표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이라고요? 당신의 개인적인 발견이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학교 이름은 생각해 보셨나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교감 선생님과 역사학과장도 서 있었죠. 둘 다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부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당신이 어떤 혼란을 일으켰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볼 기회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교장이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본 교육과정을 따르는 일본 학교입니다. 당신의 균형 잡힌 시각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해명 성명을 내고 발표 내용을 철회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사실이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군요. 당신의 근현대사 수업은 즉시 중단됩니다. 다른 교사가 맡을 거예요. 전체 수업을요? 아니, 사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1학년 세계사만 맡으세요.
그리고 수업 계획서를 모두 제출하고 매주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검열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거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교단에 설 수 있다면 어떻게든 진실을 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학교 생활은 악몽이 되었어요. 교무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남겨졌죠. 20년간 함께 해온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사토, 넌 정말 생각이 없구나. 우리가 역사교사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역사학과장인 오카모토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야. 그런데 넌 일본을 비하하고 있어.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국가를 비하하는 건가요? 넌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조상이 조선인이라서.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카모토는 비웃으며 돌아섰고 다른 교사들도 그를 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명의 남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제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사토 켄지 씨죠? 애국단체 일본 정신회복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의 발표가 일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고집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집 전화로 익명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고 우편함에는 위협적인 편지가 쌓였습니다. 한 달 후 교장실에 다시 불려갔어요. 사토 선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수업에 자녀를 보내기 싫다는 요청이 30건 이상 들어왔어요. 교장은 피로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직하게 될 겁니다. 퇴직이요? 해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합의 퇴직입니다. 체면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20년간의 교직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학교에서도 일할 수 없을 겁니다. 사토 선생,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저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보아야 해요. 한 가지 관점만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0년간의 교직 생활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일기를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2개의 진실 사이에서 안중근과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일본 출판사들은 모두 거절했지만 한국의 한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책은 한국어로 먼저 출간되었고 나중에 작은 일본 출판사를 통해 일본어판도 나왔어요. 예상대로 일본에서는 외면받았지만 놀랍게도 인터넷을 통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역사 교육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역시 일본은 변하지 않는구나. 종종 절망감이 밀려올 때면 저는 증조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었어요. 그녀도 100년 전 같은 고민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본 사회는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한 사람씩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교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작가이자 강연자로 활동했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일본에서도 소규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연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본 내 강연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극우 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몇 번은 위협 전화로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뭔가 빠져있다고 느꼈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일본 사회 전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 대학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던 중 한 젊은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토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어요. 일본인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인의 피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이잖아요. 일본 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말씀하시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두 나라 사이에서, 두 역사 사이에서 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거 기념일에 맞춰 기념관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이제는 익숙한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세 번째 방문이지만 매번 새로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고한 목적 의식이 있었죠.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헌화하고 묵념하는 모습을 보며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천천히 다가가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안중근 의사님, 윤미자의 증손자 사토 켄지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보았던 진실을 이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제 나라는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증조 할머니처럼 묵묵히 진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묵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기념관 벽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이었죠. 안중근은 그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증조 할머니는 그 진실을 1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비록 일본 사회가 저를 거부하고 비난하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기념관을 나오는 길에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사토 켄지 선생님 아니신가요? 책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 진실을 말하기 위해 선생님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도 변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가끔은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져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 쪽으로 흐르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녀의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일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한 명씩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더 많은 강연을 하고 더 많은 글을 쓰고 다음 세대에게 균형 잡힌 역사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는 작지만 침묵보다는 강하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안중근과 윤미자의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승리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 가르치던 일본인이 자신의 한국인 뿌리를 발견하고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가 속한 일본 사회는 변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사토 켄지의 여정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의 역사가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재발견될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과 애국심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사회를 흔들 만큼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사적 진실이 언젠가 완전히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 믿으시나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재발견되는 한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